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자산관리 전략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 토백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계통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예측 아무도 믿지 마라. 3부로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한번 1부는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2부는 시장 현황 그리고 3부는 전략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2022년 초였죠. 초 때 2022년 하반기가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설문 전문가 조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는 제가 연세대에서 강의를 할 때인데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전세, 매매 다 하락. 결국 뭐 맞춰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제가 맞추다 보니까 이때부터 제가 이제 좀 언론에 좀 많이 노출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때 그냥 맞춘 것이 아니라 제가 경제 사이클에 대한 어떤 공부를 저도 한 15년, 2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꼭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틀릴 경우도 있겠지만 맞출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2026년 11월 이후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이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선거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장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하시고 또 전에는 이제 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제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선거를 위해서 분명히 저금리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은 경제에 일단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예측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첫째 경제 사이클과 자산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자본주의에서 죄송합니다.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이렇게 왔잖아요. 이 현재는 금융자본주의입니다. 금융자본주의. 펜이 안 나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결해 보면 금융자본주의인데 그 안에 무역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다 들어보신 걸 거예요. 17, 18세기에는 보호무역 중상주의 이렇게 돼 있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때 산업혁명 이때 있었죠. 이때는 자유무역이었습니다. 영국이 힘이 세다 보니까 개방해 이래가지고 뭐 자기네 물건 막 팔고 그랬죠. 그리고 원자재 같은 거 싸게 들여오고 이 잘 가다가 이제 미국도 이제 설립이 되고 미국에서 1929년에 대공황이 터졌죠. 터지고 나서 보호무역으로 바꿉니다. 이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터지기 직전에 이게 역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지금도 보호무역으로 좀 가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역효과의 대공황 이거에 대한 것도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한 100년 됐잖아요.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같은 이렇게 이제 이 무역 그 자유화 어떤 글로벌 세계 경제 어떤 개방의 시대가 이제 열렸었죠. 계속. 우리나라도 그 덕을 받고.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이제 미국 경제가 조금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보호무역으로 바꾸기 시작한 게 트럼프 지금 집권기에 이제 더 강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자본주의 흐름인데 이렇게 보면서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케인즈, 하이에크 들어보신 경제학자들일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경제학 이론을 세워서 뭐 고전 경제학파, 신고전 경제학파 이렇게 하는데 금융공학이라는 게 쭉 이어져 오다가 1970년에 블랙스완 방정식이라는 식이 나와요. 이때 이제 금융공학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발전한 게 파생상품이라는 형태로 발전됐고 여기 보시면 CDS라고 있죠. MBS는 우리 모기지 그거고 CDO는 부채담보보증권입니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노벨 경제학상과 이 금융공학의 그 이거를 이제 고안한 이 사람을 갖다 모셔놓고서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처음엔 잘 가다가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부도 파산이 납니다. 일종의 폰지 사기 형태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2008년에 또 금융위기가 또 터지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바젤 1, 2, 3 이거 들어보셨죠? 바젤 1, 2, 3.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의 대출 규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젤3 협약, 국제협약입니다. 국제협약을 안 지키면 저 나라는 투명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국제 조달금리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요즘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접하는 DSR입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하기로 한 거예요. 왜? 2008년에 그 능력이 없는 서브프라임 대상자, 미국은 이제 알트, 프라임, 서브프라임 3단계로 나눠요. 나누는 중에 이제 3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맨 마지막 분이 이제 신용대출,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 능력이 좀 부족한 해당되는 분들을 서브프라임 대상이라고 불러요. 대출할 때. 그분들한테 잘 안 해주는데 이때 미국에서 내집 깎기 운동을 벌리면서 엄청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이 오르면 그걸 갖고 또 대출을 받고 이런 식으로 거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터진 게 2008년이에요. 그래서 바젤3가 등장을 한 겁니다. 바젤3가 등장을 해서 이게 내용이 이거예요.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을 받는 수준을 맞추는 거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게 경기 사이클에 대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경제 주기설 뭐 배웠을 거예요. 키친 파동, 주글라 파동, 한센 파동, 콘트라디에프 파동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다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 다 집합해서 제가 한 15년, 20년 정도 경제 공부들을 같이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그림을 보면 그래프가 금리가 올라갈 때, 그죠? 그리고 금리가 인하할 때 또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데 선진국 저성장 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 금리 인상폭이 작아지고 인하폭은 자꾸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많이 지다 보니까 금리가 좀 오르면 부채 부담을 못 이겨서 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주식시장부터 해서 이 시장에 이제 동맥경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빚으로 빚을 갚는 어떤 형태가 계속 이어져서 다들 부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지껏 역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이게 계속 사이클이. 이게 보통 10년에 한 번 정도 사이클이 대충 맞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일생에 있어서 한 3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때 부동산을 사야지 좋겠죠? 금리 인하 시기에. 그 금리 인상 시기에 집값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집 살 때는 여기가 제일 좋겠죠. 내려갈 때 집값이. 그리고 팔 때는 이제 여기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여기 부동산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하고 주식 이머징 거래가 활발해지고 금리 인하가 되면서 빨리 팔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채권, 달러, 금, 자산, 현금 이쪽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됩니다. 자산 전략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금리 인하를 앞두고는 이 시기에는 부동산을 사가지고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부동산이 오르잖아요. 막 부담이 적으니까 이자 부담이. 이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올라가기 전까지. 이게 보통 한 10년 정도 주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채권, 달러, 원자재라든지 이런 걸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이 투자할 때는 채권은 투자 안 하는 그런 그림이었잖아요. 좀 아까. 그럼 보실까요? 2019년, 20년, 21년이 우리가 어떤 때였어요? 네, 부동산 열풍이 불 때입니다. 광풍이 불 때. 이때 영끌할 시절이잖아요. 이때 보시면 개인들이 채권을 안 사요. 이렇게 3조 정도씩 샀어요. 그런데 21년 거의 끝물 금리가 인상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 경제의 기본 사이클을 아는 사람들은 금리를 올리겠구나. 팝니다. 누구한테? 영끌한 사람들한테. 영끌한 사람들은 물린 거죠. 어떻게 보면. 팔고 나니까 이 사람들 그 돈 갖고 뭐예요? 채권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지금 40조. 보시면 10배가 늘어나요. 채권 매수액이.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있을까요? 바로 좀 아까 봤던 이 그림을 보고 그냥 충실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을 일반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제 이 그림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절대 단타하시지 말고 단타 주식 이런 거 사람 망가집니다. 제가 볼 때 전문가가 있면 그런 시간 뺏기고 생업에도 시장이 옵니다. 그거 좀 유념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이렇게 됐네요. 수급, 모멘텀, 펀더멘탈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걸 부동산에 투입하면은 수요 공급, 부동산 정책과 제도, 그리고 유효 수요, 뭐 PIR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팩트들이고 결정적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아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잘 쉽게 되겠지만 요새 유튜브도 발전했으니까 여러분 꼭 보셔서 금리와 이런 무역 상태, 글로벌, 금리, 유가, 원자재 요 부분도 아셔야 돼요. 환율이 우리가 상승하면 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지금 못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금리 올리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건 뭐예요?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이 레버리지, 부채도 많고 이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다 보도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더 잘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왔어요. 와가지고 요새 미국, 중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 맺으면서 뭐 여러 가지 시간과 관심과 뭐 고민들을 하면서 결국 뭐 일단은 타결됐는데 자유무역주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러분 들어보셨던 뭐 브릭스 이런 데들은 그 공간 안에서 다시 뭉쳐서 브릭스 체제에서는 자유무역을 하자. 그러나 다른 대학은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세계가 좀 분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면 2025년 방향은 트럼프 정책인데 26년도 마찬가지겠죠. 영국 공물법 1930년에 시작했어요. 이때. 영국 공물법에 됐을 때 이때도 공황이 비슷한 게 났고 1930년 미국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보호무역 그 개념입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장들이 흔들려가지고 이제 터진 거고 세계 무역 전쟁이 발발했고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고 지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교역량도 지금은 그래도 감소 직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좀 막 감소했죠. 올 초에는 독일 경제 이때 폭망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히틀러 정당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나오죠. 현재는 그럼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전쟁 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경제가 좀 잘못되면 이 전쟁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이 정치 극우주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국우선주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이제 핵무기라는 게 있어서 서로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쉽게 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가 이제 너무 지금 이제 뭐 망난이라는 소리까지 듣잖아요. 트럼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국내 본인들 국민들한테는 지지를 받잖아요. 왜? 우리 잘 살겠다 이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 경제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히 위험 리스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시장을 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대선 키워드를 던졌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1,400원, 뭐 1,470원 많이 오르는데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트럼프 집권 시기에 한국 경제는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제가 미리 써놨는데 이렇게 무역 외교 정말 중요하다. 한국 기업을 위기로 보는 트럼프발 극단 보호무역 통상 써놨죠. 관세협상 비교적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트럼프가 두 번째 됐잖아요. 대통령이. 미국은 중임제도가 가능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수출액이고요. 빨간 게. 이게 이제 수입액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미 수출입 동향 추이예요. 보시면 어때요? 갑자기 이때 반토막 나죠? 이걸 이제 요걸 계산한 게 흑자 수준이에요. 250억 달러, 258억 달러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138억, 114억 달러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경제는 별로 안 좋았고 이게 누적됐어요. 코로나도 이제 이때 있었고 그 트럼프가 됐잖아요. 이때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되고 나니까 다시 원위치 됐죠. 이때도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매겼습니다. 정말 많이. 세탁기 같은 거 50%씩 매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리 없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줬었는데 바이든 때 많이 사이가 좋아졌는데 또 다시 트럼프가 됐단 말이에요. 그나마 현 대통령이 협상을 그나마 좀 선전해서 좀 버티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관세는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챙겨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 왜 그런 행동들을 하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파란 선이 수입이고 이게 스펜딩, 일베뉴고 스펜딩, 지출이에요. 매 계속 이게 언제부터? 1990년 초부터. 이때부터 계속 지출이 늘어나요. 1998년 IMF 위기 이 시점에 미국도 경제상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돈을 막 풉니다. 풀기 시작한 게 2008년까지 엄청 풀었어요. 많이 쓴 거예요. 돈 풀어가지고, 돈 찍어가지고. 수입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자가 늘어나죠. 이게 이자 곡선이에요. 자, 이 어느 수위를 넘었으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잖아요. 지금 약간 요 지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2025년 요 지점이에요.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거는 그나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보시면 정부 부채 36조 5천억, 1조 7조 3천억이 1년 예산이에요. 근데 1조 1천억이 이자로 나가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곡선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2조, 3조를 갖다 이러면 이제 국가 운영 안 됩니다. 그래서 위기감에 젖은 거고 기축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를 볼 때 그러면 예측을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클이 있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금리와 뭐 고용, 뭐 물가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뭐 15년, 20년 경제공부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보다 더 쉽게 알려드릴 수는 없다. 자, 볼까요? 이 네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프레드라고 원래 세인트루이스 은행인데, 연방은행인데, 세인트루이스 은행이 예전부터 워낙 데이터를 우리나라 KB국민은행이 부동산 데이터 갖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프레드라는 곳으로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프레드, ORG. 출발한 게 이제 국가통계에 비슷한 곳으로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그림을 올립니다. 프레드의 자료를 가지고 카토라는 미 정부 기관이 이 그림을 발표했어요. 2022년도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많아서 제가 보여드린 건데, 보시면 노란 선, 자, 네 가지 선인데 까만 거는 오일 가격입니다. 오일 가격. 오일 가격 이렇게 오르잖아요. 지금 좀 많이 내려왔죠. 여기 보시면 요새 좀 오르려고 그러고, 노란 선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고용률.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인데, 이 선이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고용 상태가 좋다는 게 뭐예요?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금리가 저금리면 되겠죠. 금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소비자 물가, 개인 소비 지출 저건데, 이 파란색이요. 이거는 이제 접어두고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금리와 실업률 관계. 자, 볼까요? 자, 금리가 보시면 어때요? 여기 노란 선이 실업률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빨간 게 탁 치고 가죠. 자, 그럼 여기도 보면 노란 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빨간 게 금리라 그랬죠? 금리가 탁 치고 갑니다. 여기도 보시면 노란 게 쭉 내려오다가 이때 금리가 높았어요. 같이 안 좋아서. 여기 보면 이렇게 또 노란 게 내려오다가 얘가 톡 치고 가죠. 자, 금리가 낮을 때는 실업률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용이 늘어나고 그러다 툭 치고 가니까 또 이렇게 되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툭 치고 가죠. 여기 쭉 내려오다가 이제 지금이에요. 자, 그림이 여기 제일 길죠. 실업률이 이 호황기 거의 10몇 년 동안 호황기 코로나 빼고 전 세계가 돈을 풀면서 2008년 이후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이 돈이 호황기를 누립니다. 이자는 싸고 돈은 풀리니까. 서로 빚내서 집 사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막 돌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막대기들 있죠, 여러분. 막대기들. 막대기. 이게 다 경제 위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오일 쇼크 때, 이 IT 버블 때, 여기 2001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죠? 이게 다 벌어지는 걸 보면 공통적인 게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실업률이 낮아지다가 금리가 올라가서 역전되기 시작하면, 자, 그 뒤에 뚫고 나면 그 즈음에 또 조금 지나서 여기도 뚫고 나서 여기 나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업률이 내려오는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실업률이 높았다가
내려오잖아요. 거품이 생길 것 같아. 인플레이션 생길 것 같아. 금리를 올려서 조정해야 돼. 금리를 올리고 교차되는 지점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반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 경제 위기나 침체 둔화가 온다. 근데 아직 안 왔어요. 그렇죠? 이때 일시적으로 한번 있었죠? 코로나 때. 이거는 일시적이니까 소화를 못한 거고, 이게 너무 기니까 지금 전 세계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금리를 여기서 올렸죠? 2022년에 뚫었잖아요? 그 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이 연구소에서 그림을 만든 겁니다. 자, 참조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경기 침체 99% 발생. 장기 금리가 원래 높아요. 근데 단기 금리가 높아지면, 만약에 장기 금리가 3%인데 단기 금리가 4%면 어떻게 돼요? 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되는 데가 요겁니다. 요 선, 마이너스. 계산하니까 장단기 금리가, 이거는 이제 10년물, 그러니까 2년물, 요거 2년물짜리 하는데, 이렇게 해보면, 요 지점들이 있죠.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그 소리가 이겁니다. 이렇게. 역전. 되고 나면 위기가 또 터지죠. 이렇게. 이것도 참조하셔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또 이제 2년물인데 3개월물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3개월물하고 2년물하고 장기금리, 장기는 10년 국채나 5년 국채 쓰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하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념하셔야 되고, 그래서 10년물 국채와 3개월물을 해보니까 또 확대해 보니까 어때요? 딱 이러고 나서 얼마 뒤에, 딱 이러고 나서 얼마 뒤에, 딱 이러고 나서 얼마 뒤에. 근데 요번에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딱 이러고, 자, 딱 이런 게 요번에 좀 커요.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 그러면 6년, 7년 사이에 이런 경제 침체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볼 때 상승 펀더멘탈, 경제 성장, 경제 구조가 좋을 때, 지금은 좀 안 좋죠.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졌죠. 경제 구조는 지금 개혁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인구 증가, 소득 증가, 분배, 이게 잘 될 때,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할 때, 핵심 구매 연령층이 증가할 때, 소득 분배율이 증가할 때, 이럴 때 정말 경제가 잘 들어가고 부동산도 이 가치가 올라갑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죠. 대출정책. 그런데 그럼 반면에 반대로 된 건 어떨까요? 자, 이겁니다. 이렇게. 이 현상이 지금 다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시장에 이 팩트에 해당되는 게 좀 있죠? 이걸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접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국내 경제 산업 전망을 이렇게 보시면 트럼프 리스크가 있고, 금융시장 변동성, 저성장 고착과 양극화의 문제가 되고, 확장적 통화 정책. 우리는 이걸 근데 하고 싶어도, 여기 딜레마 이렇게 써있죠. 딜레마. 이게 너무 쓰면 이게 또 버블이 생길까봐 조심하고 있죠,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 이거는 좀 하고 있죠? 경제가 너무 가라앉으니까 자영업자분들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조업도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제조업에 이자문 내는 기업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심각하죠. 이런 부분을 정부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분야에 이렇게 있고, 좀 보시면 2025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유념하셔서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결론은 시장 사이클과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뿐이 아니라 자산관리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성장률 다 낮아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기준 기준금리 보시면 한국은 금리를 내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해외는 이게 2028년, 5년이고 6년이고 이제 7년 이렇게 가는데 보시면 좀 그렇죠? 이 2009년도까지 우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가 더 내려간다는 거는 예전에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빼고는 이제 없을 거다. 우리나라는 당분간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시간을 마치고요. 두 번째 2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